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퀴팅입니다. 지은이 줄리아 켈러, 옮기니 박지선, 펴낸 곳은 다산북스입니다. 퀴팅이 어떤 의미죠? 맞습니다. 그 단어 quit, 그만두다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만두기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 그만두기의 의미와 반대되는 지점에 서 있는 것으로 그릿이라는 단어 역시 자주 사용됩니다. 그릿은 인내, 끈기라는 의미예요. 너무 자주 나오고 중요해서 헷갈리면 안 되는 문제라서요. 다시요. 퀴팅은 그만두기, 그릿은 끈기입니다. 확실히 반대편에 서 있는 단어가 맞죠? 그만둔다라는 말에는 뭔가 시작이 된 것이 있음을 느낄 수 있어요.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무슨 일인가를 시작했는데 만족스러운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둘 때, 그 그만두는 것, 도중 하차, 이것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비참하고 무력하고 열패감 같은 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게 심해지면 죄책감에 숨을 쉬기도 어려워집니다. 저에게는 중간에 중도 하차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뭔지 알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반론의 여지가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공의 비밀이라고 알고 있는 그릿, 그 끈기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요.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만두기가 사실은 가장 현명한 그 삶에서의 선택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경과학, 진화생물학, 심리학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진 퀴팅의 과학적인 근거와 실질적인 사례들이 아주 뭔가 새롭습니다. 전에 본 적이 없었던 내용이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만두기, 퀴팅에도 전략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저자 줄리아 켈러. 저자는 몇 번의 퀴팅, 그만두기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왔다. 이를 통해 인생에서 다음 단계의 문을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의 단계를 끝맺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그만두는 것에 공포를 느낀다. 저자는 이러한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찾기 시작했다. 신경과학, 생물학, 사회학, 심리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비롯해 퀴팅으로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들 150여 명을 인터뷰한 끝에 이 책을 완성했다. 무작정 버티는 건 기본값이다. 인생에 또 다른 옵션을 추가하려면 다른 행동을 취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퀴팅의 기술이다. 이 책을 통해서 그만두기의 본질적인 가치를 깨닫고 버티지 않는 삶에서 얻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 인생을 바꿀 무기를 얻는다면 퀴팅은 재난도 될 수 있다. 하던 일을 그만둠으로써 경력이 망가지고 관계가 파탄나는 등 엄청난 역효과로 인생을 망칠 수 있다. 하지만 인생을 구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항을 고려할 때 퀴팅은 지금은 아니야, 그래도 나중에는 어쩌면 이라고 애두르는 방식이고 현재의 자신과 미래의 자신에게 너그러움을 베푸는 행위이다. 퀴팅을 이렇게 긍정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해한다. 나 역시 오랫동안 그랬다. 사실 이 정도 말로는 내가 웨스트 버지니아주 모건타운 원룸에 지저분한 바닥에 책상 다리로 앉아 그만두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했던 것을 표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날 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당시 나는 다 던져버리고서 울고 있었다.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비난을 두려워하며 괴로워하기만 했다. 그때의 나는 미래를 걱정하기는커녕 당장 눈앞의 10분도 견딜 힘이 없었다. 물론 최악이었던 이 시기를 나중에 과장해서 웃기게 회상했고 몇 년이 지나자 농담까지 섞은 여유도 생겼다. 상상해봐.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서 눈이 빠져라 우는 모습을 말이야. 휴지로는 감당이 안 돼서 큰 목욕 수건에 코를 풀던 19살의 나는 비련의 드라마 주인공이 따로 없었어. 대학원 초기에 난생 처음 집을 떠나 혼자 살면서 겪었던 일을 친구에게 이야기할 때에면 나는 비탄에 잠긴 상실감에 빠진 같은 과장된 말과 바닥을 알 수 없는 절망처럼 멜로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말을 섞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을 쓰면서도 웃음이 나지 않았다. 재미있지 않았으니까. 기억을 희화화하는 것은 그 순간에 느낀 날것의 고통에서 나를 분리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나는 더러운 바닥에 주저앉은 채 엄습하는 강렬한 절망에 숨쉬기 힘들 정도로 짓눌려 커다란 수건에 대고 흐느꼈다.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영문학 박사 학위과정을 밟으면서 대학원생 조교로 일했고 수업도 진행하던 시기였다. 이 정도로 읽었으면 감이 오겠지만 일은 잘 풀리지 않았다. 나는 외로웠고 집이 몹시 그리웠다. 수강하는 수업은 물론 강의하는 수업도 죄다 끔찍하게 싫었다. 대학교가 싫었다. 내 원룸이 싫었다. 모건타운이 싫었다. 한마디로 모든 게 싫었다. 특히 나 자신이 싫었다. 스스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여느 대학생보다 어렸지만 직접 몸으로 부딪히지 않고 머리로만 생각할 때에는 대학원이 내게 딱 맞는 곳인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 단판이었다. 나는 형편없이 미숙했고 한꺼번에 밀려드는 부정적인 감정을 막을 수 없었다. 내 선택지에 중도 포기는 없었다. 포기는 내가 나고자 알고 쓸모없는 놈이며 완전히 실패한 사람임을 뜻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비극적으로 축축한 수건의 밤에 나는 감정의 바닥을 찍었다. 그리고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튀어오르기도 했지만 그 상태에 갇혀버렸다. 결국 나는 포기하고 집에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가 받았다. 아빠, 나 못하겠어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흐느끼며 코를 훌쩍였다. 아버지는 당연히 이렇게 대꾸할 줄 알았다. 어린애처럼 굴지 마. 끝까지 버텨. 그래야 성장하는 거야. 아버지는 수학과 교수이자 엄한 훈육관으로서 평소 같으면 징징대는 사람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 아버지조차 그때 내게 필요한 말이 참고 견뎌처럼 애정이 담긴 딱딱한 동료가 아님을 눈치챈 듯했다. 아버지는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차로 3시간 걸리니까 내가 가도록 하마. 3시간 뒤에 보자. 그 후 나는 어릴 적부터 살던 고향집의 내 방에서 한 달 동안 틀어박혀 있었다. 내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박사과정 특별연구원 자리를 포기하고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는 사실을 친구들이 알까봐 두려웠다. 그들이 알면 나를 그만둔 사람으로 낙인 찍고 한심해하며 피할 것 같았기에 먼저 나서서 고립된 것이다. 나는 서서히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워싱턴 DC로 가서 탐사보도 전문기자 잭 앤더슨 팀의 인턴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후 작은 마을 신문사에서 일했고 더 큰 신문사로 옮길 기회도 얻었다. 마침내 나는 시카고 트리뷴에서 쓴 기사로 퓰리처상까지 받았다. 지금 와서 보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고 포장할 수 있을 만한 그날 밤, 끈적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려움에 휩싸인 채 한 손에 수건을 들고 다른 한 손에 집에 전화를 걸어 패배를 인정해야 하나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어떻게든 견뎌보고 싶었다. 그동안 한 번이라도 들어본 말 중에 힘이 될 만한 연설과 긍정적인 희망을 주는 격언을 죄다 떠올렸다. 스스로 교관이 되어 나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힘껏 주입했다. 너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난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만뒀다. 퀴팅은 왜 죄악시되는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를 하나만 콕 집어야 한다면 바로 그 비극적으로 축축한 수건의 밤을 고르겠다. 모건타운에서 패배의 구렁텅이에 빠진 채 바닥에 주저앉아 몸이 떨릴 정도로 흐느끼며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생각했던 그 시간 말이다. 퀴팅은 생존 본능이다. 하지만 나는 그만두면 과연 어떨까를 생각하기보다 먼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많은 메시지를 무시해야만 했다. 그 메시지는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공허할 때조차 그만두는 것은 나약하고 수치스럽고 비겁하다라고 소리 지른다. 당시 내 정신과 육체는 대학원생이 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신호를 아주 명확하게 보내고 있었다. 박사 학위는 나중에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받았다. 그날 밤 그 학교는 아니었다. 결국 좋은 시절이 오기는 했다. 다만 내가 끽 하는 소리를 내며 완전히 멈추고 난 후 적절한 시간을 거쳐 약간 치유된 다음이었다. 마침내 앞으로, 아니 어쩌면 약간 비스듬하게 나아간 뒤였다. 그만두는 것을 경솔한 짓이라고 누가 말했을까? 그러한 개념은 대체 언제, 어디서, 왜 생겼을까? 지구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동물은 퀴팅을 죄악시하는 편견이 없다. 동물은 퀴팅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 바로 생존에만 관심이 있다. 어떤 활동이 효과가 없다면, 그 활동이 생명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만둔다. 살기 위해서는 그래야만 한다. 쓸데없는 것을 쫓는데 에너지를 너무 쓰면 힘이 빠져서 포식자에게 취약해진다. 우리 인간은 가장 유리한 위치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 즉, 아무 결과도 얻을 수 없는 전략을 재빨리 재평가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만큼 자주 변화를 줄 수 있다. 하지만 문화는 우리에게 정반대 방향으로 가라고, 당신이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절대 그만두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한다. 미국 민간 설화부터 고대 그리스 신화에 이르기까지 학교에서 배우는 이야기들 때문에 그러한 가르침은 더 공고해진다. 일부 사람들은 그만두다, quit이라는 말을 몹시 나약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 말의 뿌리는 그리 부정적이지 않다. 어원이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가라앉히다, 잠재우다 라는 뜻의 라틴어 동사에서 왔다는 추측이 가장 그럴듯하다. 이 말은 여느 단어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언어와 문화의 영향을 받아 뜻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딕셔너리닷컴에는 다음 세 가지 의미가 등록되어 있다. 멈추다, 그치다, 중단하다. 출발하다, 떠나다. 포기하다, 물러나다. 내게는 이 중 어떤 것도 순하게 들리지 않는다. 모두 단호한 느낌이고 앞으로 나아가거나 어딘가에서 풀려나는 느낌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그만두고 기존 운명을 다른 것으로 바꿀 때 삶은 긍정적인 쪽으로 달라질 수 있다. 상황을 바꾸어야 한다고 마음 먹는다면 제일 먼저 거쳐야 할 단계가 그만두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지구의 미래를 지키려면 화석 연료를 포기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신규 에너지 생산 전략을 수용해야 함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삶을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치 않는 곳에 갇혀버릴지도 모른다. 자신을 포함해 그렇게 갇혀버린 사람을 이미 몇 명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여전히 그릿은
빛나는 명성을 자랑한다. 앞서 말한 팟캐스트와 동기를 부여하는 여러 연설에서 끝없이 올라오는 유튜브의 짧은 강연과 영원한 가치를 지닌 듯 떠들어대는 테드 강연처럼 수백만 명이 보는 영상에서 끈기를 열렬히 찬양한다. 운동기구에도 끈기를 극찬하는 문구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다. 자기 개발은 세계적으로 활발한 사업 분야이고 연간 약 110억 달러를 벌어들인다. 그릿은 좋은 것이고 퀴팅은 나쁜 것이라고, 몹시 나쁜 것이라고 열변을 토하며 그릿을 권장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다. 이러한 선언은 미래가 순전히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열심히 일하고 계획을 철저히 지키면 무엇보다 그만두지 않으면 승리한다고 주장한다. 그만두면 실패하고 만다고, 아니 실패해 마땅하다고 말한다. 퀴팅은 극단적인 것이자 최후의 수단이고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묘사된다. 꼭 필요해서 그만두더라도 너무 여러 번 그만두면 실패자, 믿지 못할 사람, 줏대없는 겁쟁이, 시간과 돈을 허투루 쓰는 게으름뱅이 같은 이름으로 불린다. 퀴팅으로 얻는 이점과 퀴팅의 오명 사이의 괴리는 당혹스러울 정도이다. 개인적인 면에서든 집단적인 면에서든 퀴팅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고 우리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하다. 진짜 후회는 그만둘 때를 놓쳤을 때. 퀴팅이 항상 옳은 선택은 아니다. 팬데믹 동안 역사에 남을 만한 수의 사람들이 직장을 떠났고 기록적인 수의 대학생들이 자퇴했다. 2019년 가을에 미국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 중 4분의 1이 넘는 수가 이듬해에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는 전년 대비 2% 증가한 수치이며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자퇴율이다. 지역 전문 대학교 학생의 경우 2020년에 3.5%가 자퇴를 했다. 교육을 덜 받는 것이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당연하지만 그릿이 본질적으로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고난과 과제를 헤쳐나가려면 회복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딜레마와 마주할 때마다 그릿을 믿을 만한 해결책으로 삼고 그릿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을 얕본다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탓하는 등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는 타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두고 그들을 탓할 수도 있다. 퀴팅은 전원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퀴팅은 지적, 정서적인 능력이 결합한 복합적인 행위이다. 그래서 우리의 뇌가 어떻게 퀴팅이라는 결론에 이르는지에 대한 과학자들의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있다. 퀴팅은 사랑이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릿의 유무가 삶을 재단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인식에 의무를 갖길 바란다.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자유를 여러분에게 주고 싶다. 언제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자유. 시작한 모든 일을 끝마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자유를 주고 싶다.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꺼이 그만두면 삶의 가능성은 확장될 수 있다. 이는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놓더라도 자신에게 기회가 많음을 믿는다는 뜻이다. 퀴팅은 희망으로 내일로 이어진다. 우리는 지금의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써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얻는다. 생산적이며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비결은 널리 알려진 끈기와 의지가 아니라 영리함과 민첩함, 유연성에 있다. 미래로 과감하게 뛰어들기 전에 지금의 짐을 덜어내는 그만두기라는 행동에 있다. 그만두어야 하고 한다고 느꼈을 때야말로 새로운 존재 방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순간이다. 이를 기쁘고 용감하게 받아들이자. 퀴팅은 나에 대한 사랑이며 긍정의 태도이다.
귀퉁은 생존 무기다. 세계 최고의 진화 생물학자이자 시카고 대학교 명예교수인 제리 코인의 말이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효과가 없는 그릿은 그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코인 교수에게 전화를 해서 동물과 퀴팅에 관해 물었다. 놀랍도록 다채로운 지구의 다른 생명체는 퀴팅을 따르는데 왜 인간은 그토록 그릿을 복음처럼 추종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멈추고 예기치 않게 회피하며 약삭빠르게 후퇴하기도 한다. 그뿐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시 계산하고 영악하게 해결책을 찾으며 신중하게 재도전한다. 몸을 말거나 회전하거나 정반대로 뒤집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즉, 다른 동물들은 주기적으로 그만둔다. 그렇다고 그만두는 것에 집착하지도 않는다. 어느 일요일 아침 코인 교수와 통화했다. 그가 매일 2번씩 치르는 의식을 위해 외출하기 직전,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이를 주기 위해 캠퍼스 가운데 있는 보타니 연못에 가기 직전이었다. 그의 연구실에서는 연못이 내려다 보였는데 매년 봄 그곳에 24마리가량의 오리가 부화한다. 코인 교수는 2015년에 공식적으로 은퇴했지만 지금도 매일 연구실로 출근해서 일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가 폐쇄됐던 2020년에는 우리에게 모이를 줄 수 있는 특별 출입증을 받기도 했다. 그는 우리에게 모이를 주는 게 즐거워서 이 습관을 계속 지키고 있다. 즐겁기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코인 교수의 지적에 따르면 자연에서는 그릿이 특별한 미덕이 아니다. 동물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오래 살아남아 번식을 통해 자신의 유전 형질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다. 물론 근본적으로 인간도 동물이다. 그렇기에 아우디부터 대수학, 초콜릿 소스를 끼얹은 아이스크림부터 하이쿠, 현수교부터 미드, 브리저튼에 이르기까지 온갖 복잡하고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냈음에도 우리의 본능은 언제나 다른 동물과 똑같이 기본적이고 단순한 목표로 우리를 몰아간다. 계속 살아남아 우리 자신과 닮은 꼴을 후대에 남긴다는 목표 말이다. 핀치새와 점균류가 효율을 추구하는 방식. 갈라파고스 제도를 생각해보자. 이곳은 1835년 젊은 찰스 다윈의 상상력에 불을 지폈고 그 결과 자연선택설이라는 위대한 발견이 탄생한 곳이다. 이 섬에 사는 핀치새는 주로 작은 씨앗을 먹는데 그 중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달린 마름이라는 잡초의 씨앗도 있다. 핀치새는 부리를 이용해 껍질 안의 씨앗을 꺼낸다. 쉽지 않은 일이다. 조너선 와이어가 퓰리처상을 수상한 저서 핀치의 부리에서 설명했듯이 인내심 강한 핀치새는 불행한 결말을 맞이한다. 유독 껍질이 단단한 마름을 쪼느라 시간을 너무 오래 끌면 엄청난 곤경에 빠진다. 와이너는 이렇게 썼다. 핀치새의 수명은 먹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찾느냐에 달려있다. 최소한의 에너지를 써서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포기하고 먹이가 있을지 모를 다른 마름으로 간 핀치새는 생존 확률이 더 높다. 영양가가 적게 돌아오는 일을 하느라 자신을 소모하지 않기 때문이다. 와이너의 글에 따르면 씨앗 하나를 파내는 짜증스러운 일에 최대 6분까지 허비하는 핀치새도 있다. 6분은 새가 고군분투하기에는 긴 시간이고 대부분은 잠시 후에 포기한다. 핀치새는 처음에는 성공하지 못하면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나치게 애써야 한다면 먹이를 더 많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이동하는 편이 나음을 자연이 나름의 방식으로 넌지시 알려주는 것이다. 살아남는 것이 목표라면 생존을 건네기에서 빠르게 이득을 보지 못하는 일은 포기하는 것이 최선이다. 인내와 끈기로 똘똘 뭉친 그릿이 있는 핀치새라면 곧 죽을 수도 있다. 자연은 돌려 말하지 않는다.
자연에는 메달이나 포상이 걸려 있지 않다. 자연은 꼭 필요한 일만 벌어지는 곳이다. 불필요한 행동은 없고 적합한 행동만 있다. 그 행동에 유기체의 존재 자체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퀴팅은 기술이자 생존 기법이다. 인간의 정의와 달리 퀴팅은 도덕적인 실패가 아니다. 또한 그만두고 싶은 충동에 저항하는 것이 반드시 용감하거나 고귀한 행동도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자연 속의 생명체는 끈기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어떤 행동으로 얻는 것이 없거나 그 행동이 존재를 지속하는데 위험하다고 입증되면 그만둔다. 적자 생존에 숨겨진 퀴팅의 기술. 제니퍼 에커먼이 새로운 사실을 제시한 저서 새들의 천재성에는 새의 인지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맥길 대학교 생물학자 루이프 페브로가 실시한 실험이 소개된다. 르페브로 연구진은 카리브해 동쪽 끝에 있는 섬나라 바베이도스의 연구실에 녹색 컵과 노란색 컵을 놓고 그 안에 각각 먹을 수 있는 씨앗을 넣어 놓았다. 그리고 피리새와 찌르레기를 관찰하여 어느 새가 어느 새 컵에 끌리는지 알아보았다. 선호색이 확인되자 연구진은 좋아하는 색의 컵에 있는 씨앗만 컵 바닥에 딱 붙였다. 그러자 새는 아무리 애를 써도 접착제로 붙어있는 씨앗을 뗄 수 없었다. 연구진은 접착제로 붙어있는 씨앗을 새가 포기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관찰했다. 새는 뜻대로 씨앗을 먹을 수 없게 되자 씨앗이 바닥에 붙어있지 않은 다른 색의 컵의 씨앗을 쪼았다. 새들은 상황을 제법 빨리 이해했고 소득 없는 일에서 보상이 주어지는 일로 옮겨갔다. 좋아하는 색을 마주하는 것은 좋았지만 저녁 식사에 견줄 바는 아니었다. 에커먼은 이렇게 썼다. 이 실험은 새의 유연한 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나는 이 실험으로 퀴팅의 효용이라는 당연한 원칙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퀴팅은 다른 행동에 착수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중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퀴팅이 새의 인지 단계라는 일련의 사고 과정에서 내부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새는 아무런 정보도 없는 씨앗을 좋아하는 컵에 담겨 있고 먹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원히 얻을 수 없는 그 씨앗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배가 고파진다. 새는 그릿 자체를 목표로 추구하지 않는다. 새의 목표는 필요 이상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생존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만두고 다른 쪽으로 떠나는 것이 먹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하게 효과적인 전략이다. 물론 동물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지나치게 동일선상에서 바라보거나 동물의 행동에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지나치게 투영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균류 애호가 셀드레이크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인간이 아닌 생명체의 상호작용에도 의도가 있다고 상상하는 건 실수라고 보는 것이 과학계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하지만 인간 이외의 생명체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그만두기로 정하는 것을 이미 관찰했으므로 여기저기에서 드러나는 연관성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다. 삶의 무작위성을 받아들이기.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의 인지 부조화를 예리하게 연구한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우리 머릿속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알고 있다고 믿는 것에 자신감이 지나치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 세상을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과대평가하고 인간에게 일어나는 사건에서 우연의 비중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과도한 자신감은 시일이 지나야 알 수 있는 일을 지금 명확하게 안다고 착각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좀 더 솔직해지자면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 삶을 다스릴 수 없는 상황에 빠지기 전까지
스스로 초래하지 않았지만 삶이 바뀌는 상황에 직면하기 전까지 삶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신화를 유지하려고 애쓸 것이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질병을 진단받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때문에 괴로운 상황, 또는 이보다 충격이 덜한 경우라면 친구 때문에 실망했거나 진급에서 빠진 상황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우주의 기운을 담아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같으므로 좋은 일이 그냥 생길 수도 있다. 아기가 태어나거나 취직하거나 애인이 생기거나 약속에 늦었는데 계속 초록불을 만나고 도로 정체도 없는 상황을 축하할 수도 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은 짜릿한 동시에 두렵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무작위성을 딛고 올라서서 우연과 우발적인 일에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영원히 낙담하거나 끊임없이 환멸을 느끼거나 이러한 우여곡절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가진 미약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법을, 눈앞에서 항상 혼란스럽게 무너지는 듯한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통제권이라는 가늘고 약한 실을 움켜쥐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이를 악물고 움켜쥐라는 조언을 들었다. 거세게 흔들리는 로데오 기계 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뭐든 꼭 잡아야 하듯 그렇게 성공과 기쁨을 붙잡으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다른 제안을 하고 싶다. 그만두자. 용기와 품위를 잃지 않고 시련을 넘기는 법. 2009년 9월 7일 네이비실 소속 데니얼 크로스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순찰 중 치료를 밟았다. 월터 리드 국립군병원에서 혼수 상태로 8일을 보낸 뒤에야 깨어난 그는 자신의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었다. 양쪽 다리 모두 무릎 아래를 절단했고 골반이 부러졌으며 내부 장기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앞으로도 20번이 넘는 수술이 기다리고 있었다. 2022년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크노슨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그가 시련을 이겨낸 유일한 방법은 네이비실 훈련 중에서 익힌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아주 간략하게 줄이자면 그는 그만두었다. 크노스는 고귀하고 추상적이고 대단히 중요한 목표들을 포기해야 했다. 멀고 흐릿한 목표는 도달할 수 없어서 낙담하기 때문이다. 그는 꿈꿔온 삶의 길을 버리고 다른 길을 찾거나 만들어야 했다. 크노스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건 도움이 되지만 저에게 실제로 필요한 건 집중할 수 있는 단기 목표였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으니까요. 그는 지옥주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믿기 힘들 정도로 가혹한 네이비실 훈련에서 익힌 것과 비슷한 기술을 활용했다. 종합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대신 당면한 세부 과업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 더 나은 전략임을 깨달았다. 거창한 구호도 자극을 주는 원대한 인용구도 필요 없었다. 눈앞에 닥친 순간 이외의 것은 보지 않았다. 그저 꾸준히 조용하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크노스는 작은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큰 것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그 결과 작은 것들이 쌓여 큰 것이 되었다.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된 것이다. 2018년 동계 패럴림픽 남자 바이애슬론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크노스는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동안 폭발 사고로 다리가 절단될 줄 몰랐다. 하지만 끔찍한 부상이라는 도전에 맞서 그의 삶의 방식 한 가지를 포기하고 다른 한 가지를 택해야 했다. 때로 그것은 그저 하루 또는 한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을 의미했다. 크로스는 지뢰와 절단이라는 운명을 선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용기와 품위로 운명에 대처하는 방식은 그가 택한 것이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파괴될 정도의 시련을 겪은 사람들은 크노슨 외에도 많다.
이들 역시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했다. 바꿀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련은 나서서 변화를 도모했다. 그 변화는 주로 그만두기였다. 퀴팅의 천재 에디슨. 에디슨의 특기는 시행착오였다. 그는 성과 없는 길을 포기해 시간과 돈과 투지를 자유롭게 한 다음 더 유망한 것을 찾기 나서기를 반복했다. 퀴팅에 상표권을 등록하고 특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면 에디슨은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는 궁극적으로 성공하려면 퀴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았다. 뭔가가 잘 되지 않는다면 멈춘 다음 잘 되는 무언가를 찾는 것이다. 에디슨의 퀴팅에 대한 놀라운 재능은 미국에서 자란 식물에서 고무를 추출하는 방법을 오랜 기간 연구한 데에서도 알 수 있다. 그는 1차 세계대전 직전부터 1931년에 사망할 때까지 이 연구에 매달렸다. 그의 전기를 쓴 에드먼드 모리스에 따르면 이 연구는 에디슨 인생 최후의 큰 모험이었다. 당시 고무는 중요한 자재였다. 전쟁에서 이기는 데에는 물론 평시에는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 많은 역사학자가 20세기 초 고무의 중요성을 오늘날 세계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위치에 비유한다. 고무는 꼭 필요한 자재였으나 고무 생산지의 생산량은 충분하지 않은 듯했다. 고무를 연구하는 일은 에디슨에게 일종의 도전이었다. 그는 의자에서 뛰쳐나와 씹고 있던 시가를 버리고 서둘러 작업실로 향했다. 남아메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은 곳에서 자라는 나무의 수액에 의존하는 대신 미국에서 자라는 식물을 이용해 자기 실험실에서 고무를 추출하기를 꿈꿨다. 에디슨은 이 장대한 여정을 위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꼽을 수 있는 태엽장치 연구를 그만두어야 했다. 그는 민들레, 미역취, 협죽도, 인동초, 무화과나무, 과율 등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는 1만 7천 종이 넘는 유액을 분비하는 모든 식물에서 수액을 추출해 고무가 되도록 경화했다. 모리스는 이렇게 썼다. 에디슨은 잡초가 자란 땅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 뛰어들어서 유액을 분비하는 식물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에디슨은 이 과정을 반복한 끝에 식물을 제대로 찾았다고 생각했다.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결과를 얻으면 그 식물 이름 옆에 페노미넌, 현상이라고 대문자로 적어 놓았다. 하지만 추가 실험은 언제나 실망스러웠다. 그러면 그는 포기하고 다음 식물로 넘어갔다. 에디슨이 가능성을 보인 한 가지 식물에만, 즉 민들레에만 매달렸다면 그만두는 사람이 되지 말라며 자기 등을 토닥이고 의견을 바꾸지 않았다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되었을 것이다. 에디슨에게 퀴팅은 실패가 아닌 성공의 수단이었다.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였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에 짐머만은 여러 존재로 살아간다. 음악가이자 사진작가이고 자상한 아버지이자 사랑이 넘치는 할아버지이며 애처가다. 그는 자전거와 오페라를 무척 좋아한다. 사업가만은 절대 되고 싶지 않다. 시도해 본 적은 있다. 하지만 그만뒀다. 짐머만은 홈스와 정반대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그만둔 사람이라고 부를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잘못된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그에게는 펠로에토의 멋진 본사 건물도, 권력이 막강한 이사회도, 사무실 주변을 배회하며 대차대조표에 대한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도 없었다. 그럼에도 처음에 그만두겠다라고 말하기가 그 말이 자기 귀에서 나는 얼간이야 라고 들리는 것을 외면하기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지금은 그만둔 것에 대해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짐머만이 힘주어 말했다. 그는 지금 시카고 도심의 고층 아파트에서
아내 샬린과 함께 살고 있다. 그동안 거쳐온 일이 몇 가지는 됩니다. 처음에는 교향악단에서 트럼본을 연주하고 싶었습니다. 취미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 연주자가 되고 싶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럴 만한 재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트럼본 연주자가 되고 싶은 야망을 버렸고 지금은 다행스러워한다. 계속 고집했다면 오디션에 갔다가 매번 떨어지는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다음으로 그는 시카고 교회에 피아노 판매점을 열고 피아노 조율사를 겸했다. 잘 해보려고 15년 동안 노력했지만 그는 사업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 사업에 실패하자 마음에 상처가 났습니다. 마치 이혼한 것 같았어요. 다행히 그는 진짜 이혼을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이혼에 비견될 만한 상처가 걱정스러울 뿐이었다. 시카고 리릭 오페라단에서 30년 동안 수석 클라리넷 연주로 활동한 뒤 은퇴한 그의 아내는 매우 큰 힘이 되어 주었고 정말 현명했다. 짐머만은 사업을 그만두고 처음 열정을 품었던 일인 이야기꾼으로 돌아갔다. 유명 코미디언이자 라디오 진행자인 데이비드 세다리스가 시카고 억양으로 말한다고 상상해보자. 짐머만은 시카고 인근의 원맨쇼에 출연하거나 유튜브에 출연하기도 한다. 배관공과 돈만 밝히는 정치인의 세계였던 옛날 시카고에 대한 그의 경험담을 들으면 이야기꾼으로서 그의 기량, 유머, 삶을 삐딱하게 바라보는 매력적인 시선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잡지와 신문 칼럼니스트로 일하기도 했고 시카고의 여러 음악 공연장에서 홍보 담당자로 일하기도 했다. 후회하느냐고? 그렇지 않다. 정말 불행한 데에도 그만두지 않는 사람을 여럿 봤습니다. 그들은 평생 힘겹게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저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낭독 분량의 문제 때문에 초반부만 들려드렸는데요. 설득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자, 퀴팅은 우리에게 존재의 본질과 선택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철학적인 여정인 듯 보였습니다. 왜 굳이 거창하게 철학적인 여정이라는 말까지 붙였냐면요. 저는 퀴팅이 단순히 행동의 중단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과정을 포함하기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깊은 사유와 결단을 포함하기 때문이기도 했고요. 낭독해드린 초반부를 지나서 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동물의 생존 전략을 예로 들면서 퀴팅이 자연스럽고 필요한 행동임을 강조합니다. 꿀벌이 생명을 걸고 벌침을 쏘지 않는다라는 사실. 불필요한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현명한 선택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인간은 왜 이토록 그만두기를 두려워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저자의 탐구는 뇌과학과 심리학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퀴팅이 단순히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략임을 증명합니다. 특히 2부에서 다루는 그릿에 대한 비판은 그릿 끈기요. 현대사회의 성공 신화를 날카롭게 파헤칩니다. 우리는 끈기와 노력만으로 성공을 정의하지만 이 책은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사회적인 요인들을 조명합니다. 변화와 운의 역할을 인정하고요. 필요할 때 과감히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합니다. 이 책은 그릿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지만 그릿, 끈기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릿은 여전히 많은 경우에 유효하고요. 특히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끈기와 인내가 항상 최선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때로는 현재의 길이 나에게 맞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였을 거예요. 무턱대고 이제 서점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의 일이라는 게 새 학기를 맞이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차에서 큰 창고로, 또 그 창고에서 매장으로, 이 매장에서 저 매장으로 어마어마한 책들을 옮기는 일만 했던 거예요. 네, 서점에서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인가 일을 하고 그냥 안 나가버렸습니다. 서점에서 내가 기대했던 일이 일단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집, 참고서 이거 막 한 다발씩 묶어놓은 걸 하루 종일 옮기는데 진짜 무거웠거든요. 그렇게 그만두고 나서 거기에서 한참 거리가 있는 어느 레스토랑인가 들어가서 웨이터로 일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저는 갑자기 죄인이 됐거든요. 내가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더라는 겁니다. 야, 이 모자란 놈아.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너는 어른인 건데 고작 그런 일을 한 달을 못 채우고 도망을 나왔니? 하더라는 겁니다. 그건 마치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었고 이후로도 내가 뭔가를 완벽하게 마치지 못할 때마다 삼척에 있던 그 작은 서점에서의 일주일은 매번 다시 소환되어서 나를 괴롭혔습니다. 거 봐라. 너 그때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달라진 게 없구나. 그것이 무려 30년이 넘는 동안 제 인생에 영향을 끼쳐왔고 지금까지 그랬던 겁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하기 싫을 때마다 때려치우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가능성, 희망을 선택하라는 이야기. 도중에 그만두는 것은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 내가 내 편이 되어서 괜찮아. 더 좋은 걸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전 것을 반드시 그만두는 작업이 필요한 거야. 그건 너무 중요한 거야. 라고 나에게 이야기해주자는 것. 그것이 퀴팅입니다. 이 책의 이야기를 저는 요즘 잘 맞는 일을 찾기 어려워하곤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일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을 때 저처럼 수십 년 동안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속담으로 들려오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잘못된 길은 아무리 멀리 갔든 돌아오면 그만이다. 잘못된 길은 아무리 멀리 갔든 돌아오면 그만이다. 엔딩 음악 듣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Lights shining from the window late at night. I'm just watching someone else's life go by, wishing it was mine. Dreams, everybody has them at the start. Somewhere along the way they fall apart, and it makes it kinda hard to look up at the lights. When the lights go out, everything is clearer. When the lights go out, I can finally see what it's all about. Standing in the mirror, when the lights go out, it's you looking back at me. Try your best to hold on to the rope. We all have a reason to let go, and it's easier to do, but it's better if we don't. When the lights go out, everything is
everything is clear. When the lights go out, I could finally see. When the lights go out, everything is clearer. When the lights go out, I could finally see what it's all about. Standing in the mirror, when the lights go out, it's you looking back at me. Hope, try your best to hold on to the rope. We all have a reason to let go, and it's easier to do, but it's better if we don't.